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책은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 지은이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교수 권수영입니다. 2023년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나는 챗GPT를 보자마자 오래전 내게 큰 실망감을 주었던 실험이 불현듯 떠올랐다. 대화형 인공지능 비서가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다. 내가 정작 가장 실험해보고 싶었던 한 가지는 바로 인공지능이 내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지였다.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 어떻게 하지? 그러자 대화형 인공지능은 즉시 응답했다. 화가 났다면 천천히 호흡을 시작해 보세요. 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갑자기 해결 방안부터 들이대니 당황스러웠다. 나는 재차 물었다. 그래도 여전히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지? 인공지능은 즉시 다음 해답을 제시했다. 그럼 눈을 감고 고요한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 바다에서 즐거웠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약간은 짜증난 목소리로 다시 외쳤다. 아니, 내가 화가 난다니까? 그럼 나도 잘 모르겠어요. 2번 정도 대답을 해주던 인공지능은 갑자기 대답을 회피해버렸다. 한국어 대화가 가능하게 출시된 버전에 같은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좀 늘어났고 마지막 답변은 좀 더 예의 있게 바뀌었다. 조금만 더 검색하고 알려드릴게요. 내겐 인공지능 비서와의 첫 대화에서 느낀 실망감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있다. 인간의 뇌를 모방했다는 인공지능이 영 인간답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화가 난다고 하면 자초지종부터 물어야 한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오늘 경험한 일이나 오늘 만난 사람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차분히 탐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화난 마음 뒤에 숨은 진짜 기분을 찬찬히 헤아릴 수 있다. 가만 보면 대화형 인공지능은 빠르게 답변만 던져주는 기계 같았다. 좌뇌형 분석 기능만 살아있는 반쪽짜리 두뇌라고 할까. 흔히 예술가의 뇌라고 하는 우뇌의 기능, 즉 상대방 마음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헤아려보고 상상하는 공감 기능은 완전히 죽어있다. 갑자기 나는 새로 출시된 챗GPT가 좀 더 진화된 우뇌 기능을 탑재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졌다. 나는 다시 똑같은 질문을 입력했다.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하지? 챗GPT는 몇 초 만에 화를 가라앉히기 위한 10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답변의 속도가 놀랍기 그지없었다. 첫 번째 제안은 역시 인공지능 비서처럼 깊이 숨쉬기였다. 다음으로 잠시 시간을 가져보기, 운동, 명상, 일기 쓰기 등을 차례로 소개하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었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날 때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챗GPT는 내 감정을 이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듯했다.
2016년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우리나라의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펼쳤을 때다. 많은 사람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로 전혀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냉철함을 꼽았다. 감정은 정말 합리적인 이성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기만 한 것일까?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감정이다. 감정 없이는 행복도 없다. 알파고는 이세돌의 합리적 사고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냈어도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한다. 슈퍼컴퓨터 알파고는 인간 이세돌의 감정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긴 어렵다. 알파고는 이세돌과 서로 지능을 겨룰 수는 있어도 감정을 느끼고 나누기는 어렵다. 알파고에게 3번을 내리패하고 슈퍼컴퓨터의 우승이 확정되던 날은 이세돌 구단의 결혼 10주년 날이었다고 한다. 그는 누나에게 내일은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다음 날 4번째 대국에서 그는 약속대로 알파고를 이겼다. 그는 마침내 첫 승을 거두고 정말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1승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당시 그 대국을 지켜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알파고보다 뛰어난 이유는 이세돌 같은 천재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슈퍼컴퓨터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설령 당장은 불쾌감을 주는 나쁜 감정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느낀다면 견딜만하며 남들과 감정적으로 연대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무성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손이 느린 주인공 찰리 채플린이 자기 앞에 놓인 너트를 재빨리 조이지 못해도 컨베이어 벨트의 속력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인간의 지능을 제대로 닮은 기계라면 채플린 앞에서는 속력을 약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채플린은 변치 않는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기계의 톱니바퀴에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처럼 기계적인 인과관계에 입각한 선형적 사고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도 단순해진다. 불행이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하나의 결정적 원인이 존재한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불행을 없애려면 어떤 감정은 반드시 조절해야 하고 어떤 감정은 아예 없어져야 한다고 믿게 된다. 그런데 특정 감정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들수록 우리 마음에는 점점 더 큰 장애가 발생한다.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감정들이 상호작용하는 거미줄 같은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엔 참으로 많은 내가 산다. 나의 생각, 신념, 욕구, 감정, 감각, 충동 등 나의 많은 부분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이 부분들은 때론 나에게 위로를 전하고 명령을 내리며 때론 심한 지적과 비판을 가할 때도 있다. 그래서 리처드 슈워츠 교수는 이들이 마치 마음속에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작은 인격, 즉 소인격체라고 상상했다. 독자들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감정을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글쓰기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마치 가족 구성원 중 때론 우리에게 나빠 보이는 이가 있을지라도 그를 결코 없애버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전통적인 방식의 정신의학 연구는 한 사람이 어떤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는 이후엔 큰 유발 사건이 있거나 개인의 타고난 성격 기질이 한몫을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학문 분야나 문제의 원인을 오직 한 가지라고 여기지만은 않는다. 가족들 사이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막내딸이 갑자기 우울 증세를 보인다고 가정해보라. 막내딸 아이 한 명만을 진찰하여 진단하고 약물 치료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선형적인 접근이다. 시스템적 접근을 위해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혼란을 겪어온 막내딸의 역할과 가족 전체의 패턴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딸의 우울증 증상이 드러내는 가족 구성원 전체와 얽힌 역기능을 바로잡아 아이를 제대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살 여자아이 미진이가 엄마와 함께 아동 상담실을 찾았다. 놀이치료실에서 미진이는 빼곡하게 진열된 멋진 장난감을 보고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한눈에 보기에도 잔뜩 주눅이 들었고 마지못해 몇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할 때도 주도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소꿉 놀이 같은 역할 놀이에서는 엄마의 역할을 유난히 강하게 표현했다. 놀이에서 엄마는 주로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는 역할이었다. 놀이치료사는 상담을 마치고 미진이 엄마를 만났다. 예상대로 미진이의 엄마는 아이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았다. 집에서는 물론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일이 전혀 없어 엄마가 일일이 신경 쓰고 도와주어야 할 때가 많다며 언성을 높여가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당신이 놀이치료사라면 엄마와 아이 중 누가 문제라고 하겠는가? 매사에 소극적이고 주도성이 낮은 기질을 타고난 아이의 문제일까? 아니면 아이를 그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엄마의 공격적인 양육 방식이 문제인가? 미진이는 엄마와 달리 아빠에게는 친근하게 대한다. 그런데 왠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싸한 냉기가 흘렀다. 알고 보니 미진의 엄마와 아빠는 평소 집에서 다정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고 아주 기본적인 소통에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부부였다. 연애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서둘러 하게 되었노라고 대답했다. 아빠와 있는 미진은 비교적 적극적이었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엄마는 주로 낮에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드러낸다. 저녁에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는 낮에 혼난 일을 고자질하며 아빠를 통해 엄마에게 복수한다. 엄마와 아빠는 아이의 문제로 저녁마다 다툰다. (20세기) 중반 북미에서 가족 치료를 시작한 임상가들은 문제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규정된 환자라고 불렀다. 사실 진짜 환자가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규정한 환자라는 뜻이다. 부모들은 주로 자신의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가족 치료실을 찾아온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의 문제를 통해 가족 시스템의 패턴을 보여줄 뿐이다. 미진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소극성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유지하며
엄마와 아빠를 소통시키고 있었다. 그러지 않고는 엄마와 아빠가 영영 소통하지 않는 남남이 될지도 모른다고 내심 불안했을 수도 있다. 평소 엄마와 아빠가 전혀 대화하지 않고 각자 딴 방에서 생활하는 데에 무의식적 불안감을 가진 어린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저녁마다 싸우는 엄마와 아빠의 상호작용을 아이는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아니, 저녁마다 엄마와 아빠가 싸워야 안심할 수도 있다. 부모가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저녁은 다투는 소리보다 오히려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유학 시절 가족치료사 훈련을 받을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문제나 증상은 절대로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말이었다. 일찍이 가족 치료의 선구자들은 문제의 당사자처럼 보이는 가족 구성원이 사실은 시스템 전체를 위한 희생양이요, 순교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의 감정 역시 셋 이상이 모이면 가족과 같은 시스템을 구성한다. 감정은 시스템이다. 우리의 감정 세계는 주연만 존재하는 연극이 아니다. 등장인물들이 무수히 많다. 조연도 꽤 있고 그냥 스쳐가는 행인도 많다. 한 사람이 자주 등장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고 해서 그 사람만 보게 되면 전체의 연극의 흐름을 놓치기 쉽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리라는 걱정 탓에 숨어있는 감정이 있다. 그런데 이런 온건한 감정이야말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대하는 감정이다. 유약해 보이는 감정이라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나쁜 감정이 아니다. 그런 감정이 공감받지 못한 채 늘 숨은 존재로 있다는 게 진짜 문제다. 일찍이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감정에 진화론적 생존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떤 특정 감정은 인간의 생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두려움이나 분노의 감정은 외부 위험이나 다른 사람의 위협에 대처할 때 나타나는 생존을 위한 유기체적 반응이라는 의미다. 이런 인간의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오랜 진화 과정에서 발달해 왔다는 게 진화론의 설명이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부정정서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감정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감정을 동물의 경우처럼 생존 가치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경우 감정 발달에서 사회와 과정의 영향을 결코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사회를 통해 구성되는 감정을 2차적 감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인간의 본능과 신체 반응에 충실한 정서에는 좋고 나쁘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그저 우리의 신체와 신경계에 편안함을 주는 정서와 불편함을 주는 정서가 있을 따름이다. 시스템의 시각에서 보면 그저 나쁜 감정이란 없다. 단지 마음속 시스템의 자동 회로 안에서 자주 과도하게 기능하는 감정이 자칫 나쁜 감정으로 비춰져 오해받기 쉬울 뿐이다. 몸과 마음이 아주 다른 구조를 가졌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조금만 공부해보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쉽게 깨닫게 된다. 정신 분석을 창시한 프로이트도
원래는 신경을 연구하는 생리학도였다. 신체의 생리적인 역동을 인간의 성격과 마음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그의 정신역동 이론이다. 가족치료학을 가르쳤던 리처드 슈워츠 교수는 대중 강연을 준비할 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늘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지나치게 두려움에 휩싸이는 자신에게 주로 사용한 방법은 바로 합리적인 자기 대화였다. 합리적인 질문과 답변을 스스로 던지며 자연스레 불편감을 제압하는 형식이다. 걱정 마, 리처드. 넌 할 수 있어. 혹시 강연 중에 작은 실수를 한다 해도 경력에 흠집을 낼 만한 큰일은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 되새겼다. 그러나 제 아무리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해도 강연을 마치고 나면 다시 혹독한 자기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엔 강의 자체도 점점 힘들어졌다. 아무리 없애려 해도 두려움의 위력은 더욱더 강해졌다. 슈워츠는 어느 날 자신을 떠나지 않는 그 두려움이란 감정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지, 언제부터 자신 안에 자리 잡았는지 제대로 알고 싶어진 것이다. 감정에 대한 여러 접근 중 심리 상담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미러링 기술이 있다. 거울 되어주기 혹은 반영하기라고 번역하곤 한다. 감정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일을 의미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깊이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다. 슈워츠는 한 가지 재미있는 시도를 했다. 두려움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여기고 말을 건넨 것이다. 너 누구니? 언제부터 내 안에 있었니?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알고 싶어. 슈워츠는 자신 안의 두려움에게 자꾸 말을 건넸다. 얼마 후 마침내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실패할 것이고 다시 엄청난 창피를 당할 거야. 불현듯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자신이 뭔가를 발표하는 중에 작은 실수를 하자 친구들이 전부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선생님을 쳐다보니 선생님마저도 비웃는 듯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최악의 순간이었다. 그때 일이 생각나자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그 일은 수십 년간 까맣게 잊고 지냈던 사건이었다. 마음을 비추는 내시경의 렌즈는 바로 호기심이다. 그런데 이 호기심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의심의 마음도 없어야 한다. 마음 내시경은 마음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이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착한 감정임을 전제한다. 다소 강경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감정일지라도 그 감정이 마음속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해온 일을 진정 알고 싶어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의 내시경이 작동을 시작한다. 가족치료학 교수인 슈워츠는 가족 시스템을 연구하고 가족치료에 적용하던 방식을 인간의 내면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가족이 살고 있다는 뜻이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 소인격체도 내 안에서 가족처럼 지낸다고 상상해보라. 이것을 슈워츠는 내면 가족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크게 분류하자면 나의 수많은 감정들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눌 수 있다. 강경파 감정들은 외부로 강하게 자주 표출되는 감정이다. 분노가 강경파의 대표 주자다. 온건파 감정들은 웬만하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줄 알면 큰 코 다친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감정들, 그리고 한 공간 안에 있는 감정들을 모두 집합시키려면 한 명씩 출석을 부르듯 정성껏 이름을 불러 주어야 한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라.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 한 통이면 다 밖으로 모이지만 예전엔 친구들 집 앞에 가서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선명하다. 우리의 숨은 온건파 감정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주어야 한다. 그래야 밖으로 나와서 우리와 놀 수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낼 때 국가의 민주주의가 완성되듯이 진정한 힐링이란 내면 시스템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강경파들이 오랫동안 주도했던 과도한 기능을 멈추고 시스템 내 구석자리로 추방된 채 숨죽여왔던 온건파들이 고개를 들면 내면 세계에도 민주화의 봄이 찾아온다. 마음속 시스템 내에서 가장 취약한 온건파 감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수치심이다. 힐링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온건파 감정을 쉽게 드러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두려움이 덜 움직였다는 얘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중파 방송의 진행자는 출연자를 창피하게 만들거나 무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침내 출연자의 마음속 시스템에서 두려움을 품고 살던 매니저도 오랜 신념을 바꾸게 된다. 오랫동안 감춰진 채 유배되어 있던 온건파 감정들도 평생 숨어 지내야만 할 것 같았던 마음속 시스템의 구석자리에서 나오게 된다. 진정한 힐링이 넘치는 사회가 되려면 이처럼 서로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을 온건파 감정들을 품어주는 안전감이 확보되어야 한다. 포유류 동물 대부분은 어미의 품에서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품을 떠나 걸어다니는 동물들도 숱하게 많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갓난아이는 오랜 기간 보호자 없이, 즉 가족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은 부모와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한 과정에서 세 가지 소인격체를 만들어낸다. 즉, 유배된 부분이 생겨나고 이를 평소에 관리하는 매니저와 위급할 때 방어하는 소방대원이 생겨난다. 결국 인간의 마음은 이러한 세 가지 소인격체군을 이루고 사는 내면가족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확연한 차이점이다. 태어나고 10달이 넘도록 자기 다리로 서기조차 하지 못하는 동물은 인간 이외에 없지 않는가? 심리적 독립이나 경제적 독립까지 따지자면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품을 떠나는데 20년도 훨씬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은 유아기 시절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없다면 한마디로 죽은 목숨이기에 부모와의 연대감은 남다르다. 정신분석학자 하인즈 코엇은 유아기부터 수용되는 초기 양육 환경에서 경험하는 공감이 심리적 산소를 공급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이 받아들여질 때 심리적 산소는 유아에게 가장 풍성하게 제공된다.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역시 심리적 산소와 무관하지 않다. 물리적으로 맑은 공기와 산소가 충분해도 심리적 산소가 충분치 않을 때 인간은 살 이유를 상실한다. 유아가 제일 혐오하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단절감일 것이다. 잠시라도 엄마와의 연대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이는 정신적 충격에 빠진다. 굳은 표정 실험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다. 이 실험에서 아이는 엄마의 웃는 얼굴에 거울처럼 반응한다. 엄마가 한참 동안 웃으면서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안정적으로 기쁨을 표현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굳은 표정을 짓기 시작한다. 아이는 당황스러워하지만 전처럼 웃음을 지으며 엄마의 반응을 유도한다. 그래도 엄마는 일부러 굳은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자신의 웃는 얼굴을 앞에 있는 거울에 비춰볼 수 없으면 아이는 점점 혼란스러워한다. 이제 아이는 불안과 웃음이 섞인 얼굴로 실험 진행 중인 엄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듯이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소리를 꽥 지르기 시작한다. 웃는 얼굴로 되돌아온 엄마에게 반응하는 아이는 거짓말처럼 다시 웃는 얼굴로 변한다. 보통 실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만 좀 더 오랫동안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는 거의 졸도 직전 상태에 이른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저각성 상태에 빠진다. 아이가 저각성 상태에 빠져 마치 졸도하듯 몸이 늘어진다면 이는 아이의 마음속 시스템이 엄청난 공포를 경험했다는 의미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주로 파충류 동물들이 극도의 공포 앞에서 죽은 듯 움직이지 못하는 긴장성 부동화라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포유류 동물은 죽은 동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파충류는 위험에 처하게 되면 온 힘을 다해 죽은 척한다. 인간의 신경 시스템도 예외가 아니다. 극도의 공포감 앞에서는 시스템의 전력을 꺼버리는 부동화의 잔재가 남아있다. 갑자기 눈앞에서 맹수를 만나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실험은 아이가 엄마와 감정적인 조율을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심리적 산소가 중단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실험이다. 유아기 때부터 인간은 자신을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존재와 연결되고자 하는 특별한 열망을 가지고 자라난다. 자라면서도 중요한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연대감을 누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유배시키는 감정들을 만들어낸다. 아빠가 울지 말라고 하면 슬픔을 마음속 구석으로 추방한다.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과 선생님까지 비웃는다고 느껴지면 수치심을 마음속 구석으로 추방한다. 이렇게 내가 경험한 가족관계나 중요한 인간관계에서의 경험은 몇몇 감정을 철저히 떼어놓고 유배시켜야만 마음속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가끔은 유배되어 숨은 온건파 감정들도 살펴야 한다. 이들도 평등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날이 오면 좀 더 평등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이다. 정신의학자들은 이 두 감정을 쉽게 구별하는 법을 알려준다. 바로 감정을 유발하는 분명한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다. 분명한 환경의 위험이나 외부의 위협으로 인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이에 비해 불안은 특별한 이유나 구체적인 위협을 특정할 수 없어도 느끼게 되는 두려움의 감정이다. 예컨대 군대 간 아들이 사고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감정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불안에 가깝다. 불안은 이유 없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도 불안은 기분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감정이라고 본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임원 코칭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기업 리더들의 마음속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감정은 다름 아닌 불안이었다. 이유 없는 두려움이 그들을 끝까지 현장에 남아있게 했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먼저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기업 리더들이 겪는 내면 현실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불안 감정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거나 불안이란 감정을 고마워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임원 코칭이 더 진행되면 간혹 고객들은 배우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비밀 하나를 내게 알려주곤 했다. 불안장애로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불안 자체를 무조건 나쁜 감정으로 취급하고 없애버리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버리려는 시도다. 인간의 감정 발달은 생존 욕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생존 욕구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생존 욕구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생존뿐 아니라 사회적인 생존도 매우 중요하다.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죄책감의 기원이 부모와의 관계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죄책감은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된다. 보통은 부모의 처벌에서 오는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어린 시절 마음속 시스템에서 부모의 돌봄과 끊어진다는 느낌은 거의 죽음의 공포와 비견할 만하다. 이런 단절로부터 오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대신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죄책감이다. 죄책감의 이런 기능을 처음 지적한 학자는 프로이트다. 프로이트는 밤낮으로 강박적인 신경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들은 종일 예민하게 크고 작은 걱정에 시달렸으며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를 극도로 힘들어했다. 환자들은 잠자리에 들기 위한 자신만의 강박적 루틴을 하나씩 갖고 있었다. 특별한 잠옷을 입어야만 자는 사람이 있고 머리맡에 특별한 물건을 가져다 놓아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만약 빨래를 해서 그 특별한 잠옷을 입지 못하면 그날은 결코 잠자리에 들 수 없다. 머리맡에 놓아야 하는 물건을 분실하면 끝장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런 예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여기는 환자들을 보면서 프로이트는 이들에게 공통되게 무의식적 죄책감을 발견했다. 죄책감은 가족 시스템에서 경험한 두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죄책감의 사회화 과정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일차적 감정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든지
쓸데없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쉽게 말하지 말자. 죄책감은 절대 쓸데없지 않다. 유난히 죄책감을 느끼는 이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는 가족이나 사회 시스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과도한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차라리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따뜻한 두 마디를 던져보자.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항상 내 편이고 내 옆에 있을 거야. 한국 사회에 분노 범죄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다. 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에 가까운 상해를 입혔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을 때 이렇게 부른다.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들은 사회에 대한 분노, 즉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막연한 분노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나는 분노 범죄라는 단어 자체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명명법은 분노 감정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분노는 강경파 감정의 대표 선수다. 강경파이니 다른 사람들 눈에도 쉽게 띈다. 당연히 범죄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들에게 드러나는 결정적인 공통점은 따로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억되는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 23세 조승희와 2023년 과외 중계 앱으로 중학생 학부모로 가장해 또래 여성을 무참히 토막 살해한 23세 정유정의 경우를 살펴보자. 대개 이들이 가진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가 겹겹이 쌓여 이런 치밀하고 계획적인 중대범죄를 일으켰다고 본다. 내가 주목한 요소는 이들의 존재감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하면 미디어는 범인의 학창시절을 조명하기 시작한다. 놀랍게도 우리는 유사한 정보를 접한다. 동창들은 이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들은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고 마치 그림자나 유령 같은 학생들이었다고 진술한다. 이들의 미미한 존재감은 범죄 동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 폭력 전과로 복역 중인 수감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감정적인 동기를 연구한 학자가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였던 제임스 길리건은 매사추세츠 교도소에 수감된 폭력 사범들을 25년 이상 인터뷰하며 자료를 모았다. 길리건 교수가 발견한 사실은 실로 놀라웠다. 범죄자들의 마음속 시스템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내면 시스템 깊숙이 유배된 자기 존재에 대한 모멸감, 즉 수치심이 발견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된 걸까? 그 이유는 폭력을 유발하는 감정이 분노나 증오심과 같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즉, 폭력의 주범이 눈에 보이는 분노와 같은 강경파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대표적인 연구이기 때문이다. 나는 분노 감정을 주전자 뚜껑에 자주 비유한다. 보글보글 물이 끓으면 뚜껑이 들썩이기 시작한다. 뚜껑은 안에서 뭔가 끓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부분은 재빠르게 가스불을 끌 것이다. 그런데 들썩거리는 뚜껑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며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분명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다. 주전자 뚜껑은 아무런 죄가 없다. 물이 끓으면 뚜껑은 표시를 낼 뿐이다. 우리의 분노 감정도 마치 끓는 주전자 뚜껑과 같다. 분노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 안에도 뭔가 유약한 감정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움도 분노 못지않게 사회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감정이다. 나라는 전 존재가 상대방이라는 전 존재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의 모든 부분이 상대방의 모든 부분을 미워할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그저 나의 몇몇 부분이 상대방과 부딪히는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내 안의 작은 부분들이 상대방의 모든 부분이 아닌 몇몇 부분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사랑이 생기면 미움이란 감정도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 건 순진한 발상이다. 먼저 미움의 감정이 보호하고 있는 온건파 감정을 찾는 게 지름길이다. 누군가에게 미움이 강해지면 마음속 시스템 내에서 거절감이나 소외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겉모습만 보고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미움을 사랑의 상실이라고 보면 놓치는 점들이 많다. 상희 씨는 언제부턴가 남편의 모든 게 싫어졌다. 처음에는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지더니 이젠 남편의 모든 것이 싫다고 했다. 쉰이 훌쩍 넘은 나이에 원색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서 폼을 잡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완전 밉상이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아내에 대한 짜증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 큰딸은 대학 졸업 후 은행에 막 입사했고 둘째인 아들은 군복무 중이다. 장성한 자녀가 모두 가정을 떠나 있었다. 친정과 시댁 모두 홀어머니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2해 동안에 모두 돌아가셨다. 상희 씨는 자타공인 신사임당표 아내로서 어머니와 며느리의 역할을 모두 무사히 잘 감당했다는 주의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상희 씨는 올해 큰 수술을 받았다. 자궁 근종으로 자궁을 적출하게 된 것이다. 남편은 하필이면 수술 당일에 외국 출장이 잡혀 상희 씨 곁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날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아내가 수술을 마친 것을 축하해 주었다. 바로 그 시점에 상희 씨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남편의 모습으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이 시작되었다고 기억해냈다. 그 이후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해도 가식처럼 느껴졌다. 상희 씨의 친정어머니 역시 40대 초반의 나이에 자궁 적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오랜 기간 부적절인 혼외 관계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상담 중 상희 씨는 며칠씩 외박한 후 돌아온 아버지의 손에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울며 불며 꽃다발을 집어던지던 어머니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갑자기 엄마를 버리고 떠난 친정아버지의 기억과 묘하게 겹쳐진 남편의 모습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하지만 그간 꼭꼭 숨겨온 온건파 감정을 드러내고 그 아픈 감정을 함께 보듬을 수만 있다면 이는 마음속 시스템에 엄청난 반전을 가져온다. 남편에 대한 미움이 실은 자기 내면의 묵은 상처와 관련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통제 욕구가 강한 부모로부터 심한 통제를 받아온 자녀를 상상해보라. 나이가 들어 청소년이 되어도 아이는 자신의 욕구나 느낌에 관한 자기 주장을 전혀 못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아이는 아무런 결정도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에 빠진다. 모멸감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가장 불쾌하게 느껴지는 온건파 감정이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독립이 무너질 때 느끼게 되는 최악의 감정이다. 그래서 마음속 가장 구석자리에 유배해버린다. 특히 부모에게 감정 표현을 절제하며 착한 아이로 살아온 아이일수록 사춘기 시절 더 극심한 무력감을 경험한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이 하는 극단적 행동 전략은 부모와의 소통을 일절 단절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30대가 된 다 큰 자녀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머뭇거리며 부모의 선택에 의존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 부모들이 꽤 많다. 30대 자녀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자녀의 하루 일정과 데이트 장소까지 꿰차고 있는 자신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엄마도 있다. 그것이 자녀와의 높은 친밀도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가족 시스템 치료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가장 바람직한 내면 상태를 분화라고 표현하곤 한다. 분화란 마음속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심리적 독립을 의미한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부모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이의 느낌과 생각을 존중할 때 아이는 비로소 분화를 진행한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상호 과정이 바로 분화의 핵심이다. 불안한 두 사람은 절대로 분화를 경험할 수 없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통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다는 불안을 내려놓아야 한다. 미국의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가 대여섯 살 되는 아이의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한다. 아이가 기분이 상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부모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때 아이는 엄마나 아빠의 기분과는 전혀 달라도 자신만의 기분을 따로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갖게 된다. 이와 비교하면 지구상에서 분화를 경험하기 가장 힘든 문화권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일지 모른다. 한국 아이들은 아무리 속이 상해도 엄마와 아빠가 어떤 기분인지 눈치를 보고 행동해야지 괜히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는 더 크게 혼이 나기 일쑤다. 30이 훌쩍 넘은 자녀의 결혼을 마치 부모 자신의 결혼처럼 동일시 한다거나 응당 부모의 승낙을 필수처럼 여기는 분위기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한국 자녀들은 끌리는 상대를 만났을 때도 부모의 잣대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느낀다. 자신이 평생 함께 살 동반자를 선택하는 데에도 최종 결정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심지어 자녀를 낳고서도 매사 부모의 결정과 허가를 필요로 하는 미분화의 상태가 계속된다. 때때로 한국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는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 시스템이다. 어떤 문화권이든 보통 여성들이 남성보다 최소한 5배가량 많이 운다고 한다. 혹자는 이것이 모든 문화권에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더 긴 이유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애도나 비탄 중에 나오는 눈물은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로 축적된 나쁜 화학 성분을 제거해주는 자연스러운 체내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눈물을 꼭 참아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한때 우리 아버지들은 무릇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다. 슬픔을 표출하거나 남들과 나누는 일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그만큼 강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슬픔은 태생적으로 우리가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 중 하나다. 슬픔은 크고 작은 상실에 대한 아픔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자. 아끼던 연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속상하고 슬프다.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똑같은 연필을 사주겠다며 슬퍼하지 말란다. 짝꿍이 바뀌어도 슬프다. 학년이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과 헤어지고 반이 바뀌어도 슬프다. 서로 관계가 무르익어 함께 만들어온 익숙한 시간이 갑자기 멈추는 상실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슬픔은 아무도 충분히 알아주지 않는 감정이다. 슬픔을 드러내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느니, 새로운 선생님이나 새로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느니 하는 말만 듣게 된다. 마음속 시스템에서 매니저는 슬픔이 밖에 나서지 못하게 철저히 문단속을 한다. 그나마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슬픈 장면을 보면 덩달아 우리의 슬픔이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서 본다. 처음 미국 상담기관에서 가족 상담을 배울 때 나는 애도라는 말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았다. 특히 임상 지도 교수가 가족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애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라고 전했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어느 날 상담기관 센터장 샌드라 브라운 교수가 회의에 긴급 안건을 올렸다. 브라운 교수는 당시 임상 경력 40년을 자랑하는 최고의 가족 상담사였다. 그런 교수가 한 내담자로부터 상담료로 백지수표를 받았다는 것이다. 내가 근무한 곳은 한 회기당 $100에서 $150까지 지불하면 되는 센터였다. 브라운 교수는 백지수표에 양심적으로 얼마를 적어야 할지 스태프 회의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했다. 열띤 토론 끝에 $5,000로 정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센터에 2톤 트럭 가득 담긴 화장지 상자가 배달되었다. 내담자가 보내온 선물이었다. 내담자는 센터에 필요한 화장지를 평생 제공하겠다는 전갈과 함께 선물을 보낸 것이다. 브라운 교수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 자신은 7회기 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계속 내담자에게 화장지를 건넨 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50대 중반의 남성 내담자는 상담 초반에 자신의 자수성가 이야기와 아내와의 사별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부모를 자동차 사고로 일찍 여윈 사남 2녀 중 장남이었다. 브라운 교수는 그동안 지독하게 억압해온 남성의 슬픔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했다. 슬픔 따위는 내 인생의 사치라고 버티던 내담자가 3회기부터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후 5회기 내내 남성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상자에 든 화장지를 거의 다 쓰기도 했다. 상담은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다. 안전하게
마음껏 눈물 흘릴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유학 시절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신분석 연구소를 창설한 조지프 와이스 교수에게 정신분석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와이스 교수는 미국 정신분석 학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다. 특히 1952년 젊은 시절 쓴 짧은 논문 하나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제목부터 역발상이 돋보인다. 행복한 결말에 가서 우는 것. 우리는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다. 행복하고 감격스러울 때도 울지 않는가? 울음이란 참 묘한 경험이다. 때론 우는 것만 가지고는 그가 슬픈지 기쁜지 알 수 없다. 와이스 교수는 어린 시절 자신의 할머니가 비극적인 영화를 보는 장면을 목격했다. 할머니는 울어야 할 장면에서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다가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고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서야 손수건을 꺼내 한참을 울었다. 와이스 교수는 우리 모두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감격하고 기뻐서 우는 것도 아니라고 믿는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인간은 안전감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울 수 있다. 영화가 해피엔딩에 이르러서야 울 수 있는 것처럼 대상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여겨지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 앞에서 편안하게 울 수 있다. 예전 만화 영화 속 주인공 캔디의 내면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라고 말하는 매니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캔디의 마음속 매니저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통제해야만 자신의 주인공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시스템 안에서 통제하거나 없애야 할 감정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떤 것이든 모두 다 필요한 감정들이고 우리 안에서 마치 가족 같은 시스템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감정들이다. 그러니 매니저를 혼낼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해 주어야 한다. 내 안에서 가장 바쁘게 살아온 소인격체에게 이제 따뜻한 위로를 건넬 차례다.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차분하게 말해도 된다. 지금까지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동안 내가 한 일을 잘 몰라줘서 미안해. 얼마나 불안했니? 내가 무너질까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또 엄청난 일을 겪을까봐. 걱정도 참 많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처음에는 마음속 매니저가 이 말을 듣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내 안의 매니저에게 꾸준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라. 이상한 짓을 때려치우라는 명령어가 들릴 수도 있다. 이는 매니저의 불안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내리는 명령이다. 거기에 개의치 말고 감사의 느낌을 쉼없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만으로도 매니저는 그동안 정신없이 진행해온 과도한 업무 부담감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매니저와 색다른 교감을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그동안 매니저가 지나치게 방어하고 관리하려 했던 여러 가지 숨겨진 감정들을 우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공감과 자기연민의 힘이다. 심리상담 전문가 없이 혼자서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란 어색할 수도 있다.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원리만이라도 이해해보자. 매니저가 자신의 관리 기능을 잠시 멈추면 내면에 추방되어 있었던 외로움이나 버려진 느낌, 수치심 등이 갑자기 조금씩 느껴질 것이다. 시스템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던 유배자가
꿈틀거리는 순간이다. 이제 마음속 시스템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지금까지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영상 설명란 제목 밑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닷새 뒤에 진행하는 명상과 마음 경영 공개 강의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